달러 가치도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한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예. 길게 봤을 때. 그동안 그 달러 가치를 보면은 대신에 이 금은 어떻게 보세요? 한국은행한테 금 좀 사야 된다. 네, 그런 제안을 했더니 한국은행에서 예. 반박자를 냈더라고요. 달러가 약세될 때는 미국 주가보다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았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 주식이 좋아진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 국제사회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탈달러화입니다. 최근 4월에 구글에서 가장 중요한 검색어로도 탈달러화라는 표현이 지금 들어가 있을 정도인데요. 이 뒤에는 아주 큰 배경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중국의 비중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변화는 위안화 결제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과연 흔들릴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관해서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잘 보내셨죠? 예, 예.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2001년까지만 해도 예.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31.3%였다가 예, 예. 지금 보니까 2022년 작년 말 기준으로 25.4%, 예. 다시 말해서 20년간에 14% 넘게 지금 줄어들었고요. 반대로 중국은 2001년에 3.9%에서 예. 최근에 지금 2022년 말 18.1%, 지금 15% 늘어난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미국 경제 비중이 계속 줄어들 것인지 좀 전반적인 일단 추세에 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추세가 저는 네. 큰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우표대 그림 보면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 중국 비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2001년에 중국이 세계 여기 있네요. 무역기구 네, 여기에 네. 가입했죠. 맞습니다. 예, 그때 중국 비중이 4%였는데요. 네. 18% 예. 올라오고 미국 비중은 31에서 한 24% 정도 많이 줄었네요. 많이 네. 줄었죠. 예, 그런데 2023년부터 2028년까지는 IMF 전망치예요. IMF 전망치를 넣으니까 네. 예, 중국이 계속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2028년 가면은 중국 비중이 20%, 예, 미국 비중은 더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추세가 계속 이렇게 가면 어딘가 만나고 심지어 중국이 이렇게 조언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지금 교수님께서는 어느 시점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예. 경제 성장률하고 예.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예. 근데 2023년부터 2028년 보니까요. 네. 예, 중국의 GDP가 연평균 IMF가 7.2% 네. 증가한다. 올해 2023년부터 그렇죠. 2028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예, 예. IMF가 5% 이상으로 보내요. 예. 중국에 대해서는. 네. 예. 이게 명목 개념이니까 7.2%. 그렇죠. 미국은 4.1% 증가한다고 이렇게 전망해 놨는데요. 예, 그런데 뭐 우리 안 네. 이사장님이 네. 누구보다 중국 경제 잘 아시겠지만 네. 앞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IMF 전망 이후로 예. 2029년부터 중국 경제가 6% 정도 성장한다. 근데 미 외가 추정한 거 네. 보니까 미국이 잠재 명목 성장률 4%더라고요. 네. 그걸 가지고 추정해 보면은 2037년 가면요. 37년. 예. 네. 중국이 미국을 초월하게 되고요. 네. 예, 그런데 중국이 7% 성장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2034년이 돼요. 앞으로 당겨지겠죠. 예, 그래서 중국 경제가 네. 앞으로 몇 번 성장하느냐, 네. 뭐 여기에 따라 달려있겠습니다만은 뭐 10년 거의 이 정도 걸린다. 무렵에는 네. 예, 중국 GDP가 미국 GDP를 초월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구매력 기준, 예, 구매력 기준은 지금 이미 초월한 걸로 그렇죠. 지금 구매력 기준은, 그렇게 예, 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국 경제학자들은 중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5%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예. 네. 참고로 중국 5%가 실질인가요? 명목인가요? 아마 실질로 그렇게 아마 그럼 인플레이션 좀 또 예, 감안하면 인플레이션 7점 몇 프로도 예.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런데 미국 경제가 예. 미회에서 추정한 거 보니까 예. 실질은 잠재성의 2%고요. 2%밖에 안 되고요. 명목은 4%. 그럼 차이가 되게 크게 지금 근데 나네요. 만약에 예. 중국이 실질이 5%라면은 네. 명목으로 하면 한 7% 그렇게 되거든요. 되죠. 지금 그러면 물가가 2034년쯤 네. 아마
중국 GDP가 미국 GDP를 초월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니까 뭐 2031년도 있고 뭐 여러 주축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에서 지금 나온 거 보면 2031년에 예.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설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뭐 각자 사실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자 뭐 뷰가 있겠지만 예. 어쨌든 큰 흐름상으로는 언젠가는 예. 지금 초월하고 있는 걸로 지금 다 예측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줄어들고 있다. 예. 그러면 우리가 GDP 추세가 만약에 미국 경제 규모가 줄어들면 거기에 바탕이 되는 게 사실 달러가 어떤 국가의 경쟁력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달러 가치도 앞으로 이런 굉장히 큰 추이에 따라서 달러 가치도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한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예. 길게 봤을 때. 예,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동안 그 달러 가치를 보면은 네. 달러 우리가 지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크게 그 두 차례 하락했더라고요. 예. 85년 9월 그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요. 그렇죠. 예. 예, 그때 미국이 인위적으로 달러 약세를 유도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이후로 달러 가치가 한 50% 떨어졌고요. 네. 예, 그다음에 2000년에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네. 또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에서 24%까지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가 한 40%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작년에 달러 가치가 정말 많이 올랐죠. 맞습니다. 킹 달러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예, 작년에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죠. 그렇죠. 114까지 올랐던 달러 지수가 최근에 102 안팎까지 떨어졌거든요. 거의 10% 물론 떨어졌네요. 예, 지금 104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3차 달러 하락 추세가 이제 시작됐다. 시작됐다. 예. 아. 그렇게 보는 거는 IMF마저도요. 네. 28년까지 전망을 해놨는데 예.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 축소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하고 달러는 거의 같은 방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도의 차이지 IMF마저 2028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달러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네. 예, 그리고 최근에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니까요. 네. 작년에는 달러만 강세였는데 예. 뭐 올해 보니까 엔화 강세, 유로화 강세, 주요 통화가 내년까지 다, 예, 다 이하나 강세죠. 강세. 네. 올해하고 내년은 달러만 약세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외환시장이 2년 동안은 전혀 다른 모습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미국 경제가 이렇게 어쨌든 비중이 줄어들고 그거 지금 추이로 봤을 때 중국 경제가 거기에 상당 부분 메우는 걸로 메꾼다는 표현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메꾸는 걸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교수님은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사실 글로벌 IB들하고 중국 내에 있는 학자들이 좀 뷰가 다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글로벌 IB들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 좋게 예. 보고 있고요. 리이프 옛날에 세계은행 총재했던 그런 분들은 중국 경제 8% 이상 간다고 또 좋게 보는데 그냥 떨어지는 미국의 이런 비중을 중국이 주로 채우는 걸로 보고 계시는 거죠, 교수님도. 우선 뭐 중국이 최고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인도일 것 같습니다. 인도가 지금 뭐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약간 넘는데요. 그렇죠. 인도가 앞으로 뭐 몇 년 동안 최소한 6%, 7% 세계가 평균이 이제 3% 좀 이상, 뭐 3% 안팎 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가 6% 성장하면은 인도 비중이 꾸준히 올라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세안 국가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 비중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요새 그 일본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그동안 미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중국 비중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비중이 오른 만큼 가장 추락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아, 엄청 크게 떨어졌네요. 94년에 일본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9%였는데요. 작년 보니까 4.2%로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뭐 13% 넘게 떨어졌네요. 일본 감소한 거를 중국이 채우고 미국 감소한 거를 중국 혼자서 채운 거죠. 아, 한국은 크게 변함이 없네요. 계속 비슷하게 1.7%인가요? 예, 1.7% 세계 되는데요. 경제에서 차지하는 한국이 2018년에는 한 2%까지 갔었어요. 아, 18년 때. 한국 경제가 전에는 세계 경제보다 평균 높은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한국 경제가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낮아지고 있어요. 한국이 잠재 성장이 한 2% 안팎으로 떨어지거든요. 명목은 한 3%, 세계 평균 명목 GDP가 한 5% 정도 성장하고 있던데요. 한국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계에서 지금 축소되는 나라가 세 나라예요. 미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가 요새 친하게 지내자고 그러는데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럼 제가 축소되는 공통 세계나라. 세계나라 같이 하자고 지금 그러네요. 그죠? 이렇게 늘어난 나라도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뭐 IMF가 네. 2028년까지도 일본 비중 뭐 4% 안팎에서 네, 축소된다고 그러는데요. 네. 근데 요새 그 일본 아, 주식시장 보니까 네. 이런 모습하고 좀 다른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주식시장은 조금 다르죠. 예, 옛날에 아베 때 네. 2012년에 이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돈을 엄청 풀면서. 엄청 그러니까 풀었죠. 주식시장은 좀 다른 통화 현상 네. 가능성이 좀 높죠. 어쨌든 이거 보면은 객실 지갑 느껴질 정도로 크게 변했네요. 네. 경제 실력이.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비중이 축소된 거는 사실 네. 미국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네. 85년 그걸 플라자를 통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예, 일본을 억눌렀고 80년 한국은 지금 반도체 과학법도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네. 있는데 예. 혹시 일본처럼 혹시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을까요, 지금? 일본이 네. 85년 무렵에 네. D램 시장 점유율이 80%였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일본이 그렇게 크니까 미국이 깨기 시작하고 그렇죠.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맞아요. 해가지고 네. 뭐 미국 반도체 20%를 일본이 사용해야 된다. 네. 저는 그런 과거 역사를 보면서 왜 일본은 미국 말을 그렇게 잘 들을까? 예, 그런데 요새는 또 미국이 일본 반도체 키우는데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근데 전반적으로 흐름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죠?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가깝게 가면 오히려 성장해야 되는데 예.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여기 미국 GDP도 같이 있었으면 되게 예, 좋겠네요. 미국 GDP도 이게 이제 축소되는데. 축소되는. 좀 복잡해가지고 미국 GDP는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지난 3월에 갔고요. 또 지금 유럽 내 분위기가 좀 네. 갈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유럽 위원장은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한 표현을 쓰는 반면에 프랑스나 혹은 독일은 또 중국하고 굉장히 경제를 네. 가깝게 가겠다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 갈등 시대에 유럽이 크게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유럽도 이제 그 그림이 혹시 추가하면 어떤 추세일까요? 앞으로 경제 GDP 규모가? 유럽은 뭐 예. 그렇게 축소되지는 않고요. 아. 예, 그만큼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예, 유럽은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뭐 프랑스 예. 대통령이 최근에 중국 예. 방문하고 미국하고 예, 맞습니다. 독자적인 노선을 좀 네. 걷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만큼 중국의 소비 시장이 앞으로 커질 수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그렇죠. 이런 국가의 입장에서는 미국도 중요하지만 맞아요. 예, 중국도 같이 중요하다. 네. 저는 그게 더 옳은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럽 위치가 한국하고 고민하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예. 많이 참조가 필요할 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 중국 진영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또 러시아. 예. 지금 이중 갈등으로 예. 러시아하고 중국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고 무역 규모도 러시아하고 엄청 커졌더라고요. 예, 예. 미국하고는 엄청 줄어든 방면에. 예.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 중동 네. 문제에서도 그렇고 어제 여기 변화가 뭐가 있냐면 달러 결제 비중은 줄어들고 위안화 결제 비중이 지금 늘어난다는 예, 거잖아요. 예, 예. 이 중동 국가 석유 예. 결제하고 특히 러시아하고 예. 인도 뭐 이런 지금 위안화 결제를 중국에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 실제 늘고 있고 예. 좀 한번 흐름을 짚어주시죠. 예, 글로벌 공정 방정식이라고 저는 뭐 그렇게 네. 좀 거창하게 부르는데요. 공정 예, 방정식이요. 그게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저 최재형 교수가 한 거를 제가 좀 뭐 제 네. 생각과 비슷해서 인용했는데요. 예, 그동안 미국이 소비자였죠. 미국이 소비를 하니까 중국이 상품 생산하고 러시아 신흥국 뭐 상품도 수출했지만은 원자재도 수출해 가지고요. 이 나라들이 미국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또 이 돈들이 미국 국채 이렇게 사줬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해 가지고 돈 벌고 그 다음에 이런 돈들이 좀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미국 국채를 사주니까요. 금리가 굉장히 안정됐거든요. 네. 다음 그림 한번 보내주시면 특히 그 중국하고 미국 관계를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데요. 네.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죠. 물론 미국이 뭐 협조했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후로 보면요. 예, 작년까지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약 6조 2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최근 데이터죠. 3,829억 작년 달러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중국이 저만큼 흑자를 냈다는 뜻인 예, 거네요. 그렇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은 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미국한테 월마트에 정말 상품을 싸게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예. 네. 그래서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 때문에 상품을 싸게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여기서 벌어들인 돈 일부로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예, 미국 국채를 사줬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오니까요.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비중이 최고, 미국 국채 시장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가 25%까지 예, 되네요. 25%까지 갔죠. 예. 예, 그런데 지금 한 12%로 계속, 많이 줄어들었고요. 계속 줄이고 있네요, 예. 중국에서는. 네. 그래서 2008년에 미국이 위기가 오면서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때 중국이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주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고 주가, 집값도 오르니까 그렇죠.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행복했죠. 네. 중국이 상품도 싸게 공급해주고 그렇죠. 국채 사가지고 금리 낮춰주니까 네. 뭐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니까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죠. 예. 예. 근데 중국이 이걸 계속 줄이거든요. 네. 비중도 외국인 비중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규모도 2013년에 1조 2,700억 달러 정도 미 국채를 최고 가지고 때. 있었는데요. 네. 올 3월 통계 보니까 한 8,600억 달러 1조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또 누군가는 저 국채를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줄 게 사실 지금 중국 말고는 별로 기대할 나라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또 미국에서 좀 중국 보고 어떻게 좀 국채를 사줬으면 하는데 예. 중국은 이제는 위안화 국제화에 더 중심이 있고 예. 또 위안화 무역 결제 뭐 지금 이런 쪽에 더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예. 또 투자 통화 또 외환 보유액에서도 위안화 좀 비중 늘리려고 하지 미국 국채 지금 이제는 실망을 거의 했거든요. 예,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중국이 이렇게 줄이고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미 네. 국채를 한 2015년 무렵에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한 34%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예. 네. 근데 이렇게 중국이 계속 줄이다 보니까요. 작년 말 보니까 외국인 비중이 23%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외국인이 34%에 23%로 11% 줄였는데요. 예. 그거를 누가 늘렸느냐. 네. 연준이 계속 사준 거예요. 스스로 산 거죠. 그렇죠. 네. 2008년 맞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양적완화,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이거 참 웃기는 거죠. 네. 연준이 사준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중국도 팔고 있죠. 네. 연준도 물가 상승 때문에 양쪽 축소 팔아야 돼요. 그렇네요. 그러면 외국인도 팔고 연준도 팔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럼 그걸 누가 사줘야 되느냐? 미국 금융회사들이 사줄 수밖에 없는데요. 네. 미국 금융회사들이 그걸 얼마나 사줄 수 있을런지. 일본 사면 안 돼요. 일본 가서 많이 사서. 네. 일본이 네. 뭐 중국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죠. 네. 네, 원래는 중국이 제일 높았다가 지금 오히려 일본이 조금 처음에는 일본이 제일 높았다가 네. 중국이 두 번째 그렇죠. 했다가 후에 또 중국이 제일 높았다가 그랬다가 지금 또 다시 일본이 네. 제일 높아졌더라고요. 근데 네. 일본도 많이 안 산다는 겁니다. 이제는 일본 보험회사들이 세계의 가장 큰 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네. 한 해지를 해야 되니까 네. 미국 국채, 호주 국채 많이 샀는데요. 예. 한 해지 비용을 고려하니까 자기네 금리가 지금 10년짜리 0.5%밖에 안 되는데 네. 자기네 국채 산 게 수익률이 더 낮다는 거죠. 한 해지 비용을 제거하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미국 국채도 보험회사도 덜 사고 호주 국채도 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 네. 정부가 이제 국채를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미 금융회사들이 사줘야 되는데 과연 그거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교수님 논리대로 계속 따라가 보면 미국 경제가 돌아가는 근본이 이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 부채함도 늘릴 수 있고 그럼에도 달러가 무너앉은 이유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연준이 계속 발행하고 예. 그리고 이런 국제시장을 통해서 예. 외국인이 항상 들어와서 사주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달러의 위치가 계속 유지가 됐는데 예. 만약에 미국 국채를 만약에 안 사준다. 예. 이러면 이거는 사실 미국 달러 체제가 돌아갈 수 없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게 예. 상당히 좀 위험해 보여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 미국의 지금 순대부채가 작년 네. 말 기준 한 16조 3천억 달러 되더라고요. 네. 네, 미국이 그 대부채를 어떻게 견디냐면은 외국인들이 미국 기업 직접 투자해주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 채권 사줘서 견디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오자마자 삼성전자 갔거든요. 맞아요. 나갈 때 현대차 갔어요. 또 미국 가서도 SK하고 통화하더라고요. 맞아요. 투자 좀 해달라는 겁니다. 네. 그런 돈이 안 들어가면은 유지가 안 되겠네요. 유지가 안 되죠. 그리고 네. 지금 전 세계가 미국 주식 사고 우리나라 특히 국민연금 미국 주식 엄청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런 돈이 들어가지고 미국 경제가 견디고 있는데 만약 그런 돈들이 네. 안 들어가면은 네. 저는 달러 가치가 많이 흔들리리라 보고 있어요. 달러 가치가 흔들 뿐만 아니라 사실 글로벌 체제가 돌아가는 게 큰 틀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중국은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도 이렇게 좀 민감하고 또 러시아도 맨날 제재하는 예. 걸 보면서 중국 나름대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위안화 결제를 늘리고 있잖아요. 예. 교수님께서는 위안화 결제가 계속 앞으로 국제 국가들하고 무역할 때 위안화 결제가 계속 늘어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좀 늘어날 거라 보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과 달러가 사실 편리함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스위프트 세제에서 탈퇴시키고, 맞아. 그다음에 이란 탈퇴시키고, 러시아 탈퇴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잘못 보이면은 달러를 사용할 수 없구나. 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림 보면요. 중국이 옛날 미국을 본받는 것 같아요. 중국이 최근에 그 브라질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와서 중국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밤새 고민했다고. 왜 우리가 달러로 무역 거래를 해야만 하는지. 위안화를 할 수 있고 조금 거 해안화로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하고 브라질이 서로 위안화 거래를 많이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는 이미 어쩔 수 없이 달러를 사용 못하니까 맞아요. 위안화 사용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사우디가 또 미국 화를 맞습니다. 북돋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우디가 원유 수출 뭐 4분의 1이 중국으로 가는데 네. 그거를 달러로 안 받고 위안화로 받겠다. 네. 사실 그 달러가 본격적으로 기축통화가 된 거는 1974년 무렵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그때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하면서 비밀 달러로, 협력 받았죠. 예. 예. 그래서 페트로 달러라고 그랬는데요. 맞습니다. 사우디가 좀 미국 말을 요새 잘 안 듣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능성은 아직 조금 낮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우디가 네. 중국으로 원유 수출하면서 위안화를 받아버리면은 네.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시진핑이 사우디 방문할 때 네. 위안화를 하자. 예. 그리고 중국에는 위안화 석유 선물 시장이 있다. 예. 그래서 내내 받은 위안화는 중국에 있는 위안화 선물 시장, 석유, 오일 선물 시장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운영하면 된다. 예. 그래서 당시에 시진핑이 사우디 방문할 때 사실 그걸 이렇게 공식 선언 협정에 넣으려고 했는데 예. 사우디는 거기까지 가면 너무 미국을 자극할 것 같아서 사실 그 목표는 이루지는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예. 지금 이렇게 됐고 이란하고는 위안화 결제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탈퇴라고 썼는데 사실 탈퇴는 아니고 대부분 은행들이 규제를 한 거죠. 예. 못하게. 그래서 러시아는 인도하고 결제하는데 인도 루피는 안 받고 대신에 인도한테 위안화 결제를 하겠다 이렇게 예. 했대요. 그래서 인도하고 러시아도 지금 결제할 때 위안화로 예. 지금 하고 그래서 위안화 결제는 달러 결제 하나의 대안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보세요. 예, 네. 저도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원자재, 원유 같은 거 수입하면서요. 네. 위안화를 줘버리면은 네. 그 위안화가 그 원유나 원유 그렇죠. 수출국으로 가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돈이 다시 그 중국으로 다시 그 들어올 텐데요. 그러려면 여기 이게 미국처럼 중국 여기 위안화 다시 들어오려면 여기 금융시장이 개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문제가 뭐냐면 자본시장이 개방이 안 돼서 예. 들어오는 게 항상 외환관리국에서 허락을 받아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이 그게 예. 한계입니다. 근데 예. 그거를 언제쯤 자유할까요? 그게 말로는 예. 이번에 특히 미국이 중국을 엄청 지금 2018년부터 지금 제재도 하고 예. 갈등하면서 중국도 이거 느낀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말로는 막 개방 엄청 한다고 그래요. 예. 근데 아직도 말보다는 행동이 좀 느립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저는 항상 방송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게 개방이 안 되면 위안화를 받은 나라들이 이게 운영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중국이 앞으로 클라면 중국 금융시장이 금융시장이 커야 강해지지 되죠. 않으면 네. 이게 이 순환이 이루어지지가 네.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 아는데 뾰족한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대안을 예, 왜냐면 예. 중국이 두려워하는 게 그 한국의 옛날에 그 외환위기. 외환위기 때 예. 그걸 되게 중국도 두려워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일시적으로 자본이 다 나가버리면 예. 완전히 러시아처럼 되거든요. 예. 옛날에 구소련처럼. 그래서 요게 지금 좀 아직도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아요. 대신에 이 금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금 비중은 늘어날 것 같죠? 예. 네. 중국이 계속 네. 달러 국채를 팔고 위안화를 사더라고요. 네. 네, 전 세계가 그 외환 보유 중에서 달러를 많이 줄이고 있어요. 예. 근데 2000년에 그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를 한 71%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달러 가치가 올랐는데도 달러 엄청 보유 비중이 줄어들었네요. 58%로 줄어들었어요. 야, 크게 네, 특히 줄어들었네. 그동안 예. 러시아가 줄였고요. 그렇네요. 네, 최근에 그 중국이 또 네, 줄이고. 계속
달러 그 국채 팔고 그다음에 금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달러 지수하고 네. 이게 달러 비중이 동조화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달러 지수하고 달러 비중은 탈동조화네요. 그렇죠. 달러 가치가 지금 오르는데도 세상이 전 변했네요. 세계가 달러 비중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전 세계 중앙은행마저도 과거처럼 미국 경제, 미 달러에 대해서 좀 신뢰를 잃은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유로 비중이 늘었고요. 안만하게나마나 최근 이거 위안화 비중이 지금 한 3% 정도까지 갔더라고요. 위안화가요? 예, 네. 그게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네. 예, 중국이 지금 외환 보유액 중에서 금을 샀는데 아직 그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사실 금이 적은 편에 속해요. 예. 중앙은행들 가운데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 보니까 뭐 60%, 70%이 정도 되는데요. 예, 중국이 아직도 3%밖에 안 돼가지고 예, 중국이 더 금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네. 저 금 가격하고 네. 예, 달러 지수하고 장기 추이를 그려놨는데요. 네. 예, 달러 지수가 85년 9월 달에 지금 플라잭을 통해 빨간색이네요. 50% 떨어졌고요. 네. 여기 예, 있네요. 그다음에 예.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한 40% 떨어졌거든요. 두 번 떨어지고 예. 크게. 예. 그리고 이번에 예, 또 작년에 급등했다가 지금 떨어지고 저는 이게 정점이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하락한다고 있어요. 보는 거죠. 예,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고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IMF도 2028년까지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빈 축소라는 겁니다. 네.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요. 근데 제가 뭐 금값을 결정하는 회귀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이 레귤레이션 달러 지수가 1% 하락하면은 금값은 1% 정도 오르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달러 가치가 20% 떨어진다. 예. 네, 그러면 최소한 금값은 20% 정도 오를 수 있다. 아, 이게 앞에 베타가 0.97이니까 예, 거의 너무 1이라고 쉬워가지고. 그냥 거의 1이라고 보면 예, 되겠네요. 예, 그러면 예, 달러 지수가 1% 떨어지면 금 금값은? 가격이 1% 오른다고 보는 게 예, 맞겠네요. 예,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방향이 완전히 예. 탈동조화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점선은 추세선을 그어봤지만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 금값은 장기적으로 상승이거든요. 이게 큰 추세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거를 그 중국이 금을 사면서 예. 과거보다는 금 가격이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금을 우리가 사야 되나요? 최근에 저 신문에다 칼럼을 쓰면서 네. 한국은행한테 금 좀 사야 된다. 예, 그런 제안을 했더니 한국은행에서 예. 반박 자료를 냈더라고요. 지금 금 살 시기가 아니다. 유동성이 높은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예, 그런데 한국은행이 언제 금을 샀냐면 네. 이 무렵에 샀어요. 높은 가격에 샀네요. 예, 2014 뭐 제일 높은 고점에 샀네. 예. 한국은행은 원래 알을 낳지 않는 암탉이다. 금은 예. 우리가 채권 사면 이자가 나오고 주식 사면 배당이 나오죠. 근데 금은 아무것도 안 나온다. 금은 아무것도 안 예. 나오니까 많이 갖고 있으면 안 안 된다. 샀어요. 근데 이때 금값이 이렇게 폭등하니까요. 예. 우리 언론들이 한국의 애완부에 금 하나도 없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 일부 저 국회의원들도 이의를 제기했어요. 마지못해 이때 47억 달러 산 겁니다. 제일 높은 점에서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도 안 사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보고 금을 좀 사야 된다. 이런 거 제안을 했더니 뭐 아니다. 이런 거. 유동성 때문에. 예, 유동성 예. 때문에. 그거는 그러네요. 한국은 좀 이게 외환 위기 예. 경험해서 예. 두려워하잖아요. 예. 좀 취약하잖아요, 환율이.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항상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뭐 예. 고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거는 있네요.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금을 뭐 실물 금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금 ETF 사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로서 금 ETF 정도는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그럼 저 추세가 계속 저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예,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선을 보면은. 예. 네.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도 네. 뭐 달러보다는 네. 금을 상대적으로 좀 비중을 늘리는 게 좋고요. 뭐 현물 사도 좋고. 근데 현물 사면 부가세 내야 되죠. 네. 예, 좀 보관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금 선물이나 금 ETF 같은 거. ETF가 좋겠네요. 네. 뭐 2배짜리는 하시지 마시고요. 그렇죠. 2배짜리도 레버리지는 걸지 말고. 예, 1배짜리로. 한 배짜리로. 자산의 1배수로. 한 10% 정도는 금을 보유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의미가 뭐냐면요. 네. 지난 10년간은 미국 주가가 우리 주가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엄청 올랐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런데 제가 1980년부터 10년 단위로 보니까 네. 10년은 우리 주가가 많이 오르고 10년은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르고 어느 10년이 한국 주가 많이 올라? 몇 예, 년? 1980년에서 89년까지는요. 한국 주가가 많이 오르고. 우리 예. 코스피가 한 월 평균 2.0% 올랐어요. 월 평균. 예. 네.
S&P 500은 1.1%. 아. 근데 80년대 말에 미국이 만들어져 일본을 쳐가지고 한국이 3조 원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86년, 88년에 12%나 성장해서 그때 한국 주가 정말 급등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딱 저 마지막 국면에 증권회사 들어갔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90년에서 99년까지는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달성하고 그때는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나스닥 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하면서 2000년에 폭락했죠. 폭락했죠. 그러면서 미국 경제도 어려워지고요.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요. S&P 500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9%입니다. 10년 동안 미국 주가가 월평균 마이너스라는 거죠. 네. 세계에서 제일 좋은 회사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인데요. 네. 그게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시가총액 10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10위. 근데 네. 그 회사가 2000년에 IT 거품 붕괴되고요. 제자리 돌아오는데 10년이나 걸렸거든요. 한 번 무너지고 제자리 오는데 정확하게 10년 걸렸네요. 예. 오케이. 그리고 이제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네. 그때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중국 경제가 엄청 좋았죠. 엄청 성장하니까 우리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우리 경제도 덩달아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 수출 비중이 한때 26.8%까지 맞습니다. 올라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이 좋으니까 우리도 네. 중국 수출해가지고 우리 주가가 더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지난 10년은 미국에서 워낙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미국 주가가 좋았어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관련된 게 이게 달러 지수예요. 달러 지수가 강세될 때는 미국 주가가 좋았고요. 달러가 약세될 때는 미국 주가보다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정점치고 저는 앞으로 그럼 한국 주식이 좋아진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네. 한국 주식 좀 주목해 봐야 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아, 재밌네요. 자, 그러면 지금 앞에서 미국 경제 비중이 지금 전반적으로 큰 추세적으로 세계 비중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달러도 지금 지수가 지금 그런 추세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 지난 한 2, 30년 사실은 정확하게 100년 되겠네요. 1차 세계대전부터 계산하면 미국의 패권주의가 지금 100년이라 했을 때 어쨌든 지금에 와서 이게 여러 가지 중국하고 지금 미중 갈등 겪으면서 미국의 리더십이 여러 면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예, 저는 미국 패권은 약화되는 시기다. 네. 그러니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미국 그대로 뜻을 따라주는 나라가 일본이고, 네. 그다음에 유럽 몇 개국가요. 그리고 인도 실리를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도는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여기 하고. 와서 이 말하고 제가 둘 다 친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도는. 그리고 남아공, 브라질. 맞습니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다 실리를 취하고 있죠. 예. 이런 것 보면서 미국의 힘이 많이 약화되고 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사실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된 거는 법치를 기반한 자유민주주의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민주주의 상징인 의회에 들어가지고 창문을 깨고 그걸 막기 위해서 민주주의 상징인 의회에 경찰이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미국 민주주의가 많이 망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패권은 절대적으로 패권은 유지되는데 상대적으로 축소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중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것인가. 그런데 제가 중국은 잘 모르겠지만 시진핑 이분 이야기 들으니까 이분은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각 경제체제, 정치체제를 서로 존중해야 된다. 그런 것 보면은 중국이 미국처럼 법치를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이런 게 없으니까 세계 패권 국가는 될 수는 없는데요. 경제적으로는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4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라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중국이 무역거래에서 위안화를 48%나 사용했다는 겁니다. 통계 보니까. 달러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위안화 비중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근데 저는 앞으로도 중국이 우리나라 상품 수입해 가면서 위안화를 줘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수출 기업들 중국이 위안화 주면은 위안화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위안화 시장이 있죠. 거기서 원화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더라고요. 그 한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최종 수출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한국 대기업들은 사실은 다 달러로 하고 결제를 결국 실제 순 결제하는 금액이 안 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서로 상쇄가 되면서 결국은 그런데 만약에 달러 결제할 경우에는 결국 이게 결국 또 한국도 달러가 필요한데 이게 만약에 위안화로 결제하게 되면 한국 기업들처럼 달러가 또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좀 미스매칭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 기업들한테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김 교수님 만나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를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유시장 경제를 강하게 대표하는 국가라고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 몇 년에는 항상 미국하고 유럽이 세계화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자기네 기술이 우세잖아요. 근데 최근의 행태를 보면은 오히려 중국이 세계화를 강조하고 글로벌화를 강조하고 지금 미국은 누가 봐도 무역 보호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정치를 앞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정치.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떤 국가적 이 신분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전문가로서 미국의 이런 조치라고 해야 되나 이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법치를 자유민주로 세계 패권국, 자유무역을 선도해가지고 사실 자유무역 때문에 세계 경제가 그렇게 성장하고 미국도 그렇게 이익을 많이 받고 중국도 성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워낙 커지니까 미국이 투키디데스 함정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면서 세계에서 많이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이제 세계화를 좀 외치고 있고.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요. 시장과 정부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미국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 신상이 한마디로 상징한 게 자유예요. 중국은 만리장성, 안전이죠. 자유와 안전, 자유는 시장, 안전은 정부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부 힘이 사실 커진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장하고 자유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데 그동안 시장을 강조했던 미국은 후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만을 강조했던 중국은 시장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한국이잖아요. 결국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이 시대에 글로벌 질서가 지금 어쨌든 크게 변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은 어떤 지혜로운 이 전략적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저는 실익 외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치 외교보다 실익 외교. 우리 경제 계속 잠재 성장을 떨어져야 되는데 한국은 인도처럼 할 수 없습니까?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지정학적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GDP에서 축소되는 나라가 미국, 일본, 우리나라거든요. 늘어난 나라가 중국, 인도, 아세안 국가들이에요. 근데 축소되는 국가가 지금 동맹을 더 강화하면서 같이 가자 지금 이렇게 같이 되네요. 가자고 있고 더 키우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커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 동맹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경제 커가는 중국, 인도, 아세안 이런 국가들하고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냥 우리 돈 벌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우리 김 교수님하고 같이 미국하고 또 중국 여러 이슈들을 지금 다뤄봤는데요. 가장 크게 느낀 것이 확실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든 전 세계에 차지하는 경제 비중과 그리고 달러 결제 비중은 확실히 데이터적으로 확실히 줄어들고 있고요. 또 그 반면에 대안으로서 다른 나라가 지금 좀 올라와 주면 좋은데 그중에 그나마 그래도 조금 세력을 확장하는 게 중국인 건 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갖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내부적 문제 때문에 자체 내부 계획이 없이는 미국이 비어지는 이 공간을 중국이 또 갖고 가는 거는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앞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글로벌 경제 질서가 크게 변할 때 좀 더 지혜롭게 전략적 판단을 해주면 어쩌면 그 비어지는 공간에서 더 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